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자, 올해 4월에 2028학년도에 치게 될 수능, 정확히는 2027년에 11월에 치게 될 수능이죠. 이 수능의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쌤도 지금 통합사회 수업을 개념 로그의 형식으로 조그만 이 짧은 형식으로 올리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쌤이 꽤 오랫동안 해왔던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익숙한 과목이라서 이번에 예시문항을 보고 지금 이제 고1 특히 내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뒤에 이제 수능을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약간 안개 속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예시문항을 보면 대략 어떤 느낌으로 낼 거다라는 힌트는 거의 확실하게 주어진 걸로 보이고, 배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험의 형태, 형식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제시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의 공부를 잘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도 쌤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소개하는 그런 영상 한 번 정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험 형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탐 과목들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뭐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관리라든지 뭐 세계지리 같은 일반적인 사탐 과목들은 시험 시간이 원래 30분짜리였잖아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40분으로 시험 시간이 바뀝니다. 통합과학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탐구 과목 2개 봐봤자 30분, 30분에서 1시간인데 통합과학, 통합사회까지 2개를 40분씩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1시간 20분에 해당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시험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항 개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탐 한 과목 기존에 20문항이 나왔었는데 이게 25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배점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배점은 만점이 50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문항 개수가 많아졌다는 건 어떻게든 이 배점 50점 안에서 좀 더 변별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평가원의 의도로 읽혀지고요. 문항별 배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 사탐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에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50점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배점이 꽤나 많이 세분화됐습니다. 그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혹은 평가원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1.5점짜리 문제가 8개, 2점짜리 문제가 9개, 2.5점짜리 문제가 8개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단위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50점이 맞춰지도록 이렇게 3개의 점수 형태로 분류를 지금 해놨단 말이죠. 이걸 통해가지고 가능한 변별력을 올릴 수 있는 문항들의 난이도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방식,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느낌의 문제들을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소위 말하는 융합형 문제들, 소위 말하는 기존에는 안 나왔던 약간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암기만으로 그냥 유형을 외우는 방식만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배점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예시문항에서 세부 과목별 출제 분량은 이게 수능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예시문항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역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꽤나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낸 느낌이에요. 지리에서 8개, 윤리에서 7개. 사실 이 윤리의 7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안에 쏠려 있습니다.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가 조금 더 많기는 하고 경제가 한 2억 개 정도, 그리고 법과 정치가 또한 2억 개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회도 사회문화,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까지 해가지고 8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지리 영역에서도 8개 출제가 됐고, 역사 영역에서 좀 많이 적게 출제가 된 모습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뭐 문제들을 보면서도 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출제 분량 자체는 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통합사회에 해당되는 범위들을 전부 다 배워야 되고 꼼꼼하게 배워가지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통합사회는 특정 이걸 지원한 친구들만 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수능 수험생들이 다 보는 과목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뭐 이과 계열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든 문과 계열의 성향을 가진 친구든 통합사회에서 강점을 가진 친구들의 숫자는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 안에 어떻게든 껴들어가지고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을 일부는 뭐 빼고 공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배제하고 그냥 모든 내용들 뭐 경제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뭐 지리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윤리라든지 이런 과목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은 조금씩 세부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절대 빼먹지 말고 싹 다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평은 이래요. 본격적인 과목 융합형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론 조그맣게 융합된 문제들은 꽤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약간 이건 대놓고 그냥 요 과목이랑 섞어가지고 문제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융합형 문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보통 대부분은 한 과목 안에서,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같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사탐 과목 안에서 뭐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라든지
정치와 법이라든지 뭐 혹은 뭐 그 외에도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 안에서 심화적으로 내는 문항들이 대다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통사 교과서에는 깊이 다루지 않는 혹은 아예 나와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개별 사탐 과목의 심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는 게 저는 굉장한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들의 내신 있잖아요. 뭐 사회문화라든지 뭐 생활관리라든지 그런 과목들의 선택 과목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쌤이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 나오는 모든 사탐 과목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내신에서 배우는 그 선택 과목들이 결국은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기반이 되어줄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고 어쨌든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그냥 언급만 하는 수준이거나 깊이 다루지 않는 그런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원래 소위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도 꽤나 많이 출제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심화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냥 통합사회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외워놓고 이거면 됐어 안심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융합형 문제는 정작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뭐 사회문화랑 뭐 정치와 법을 섞어놨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개념들이랑 여기 있는 개념들 진짜 말 그대로 암기 정도만 하고 있어도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쌤 생각에는 앞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융합형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렵게 좀 더 특이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번째, 도표와 자료 해석 문제가 다량 출제되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 대충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출제됐는데 보통 사회문화 같은 과목이라든지 뭐 도표 통계가 보통 킬러 문제로 나오는 혹은 경제 같은 아주 대표적인 수치 같은 걸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혹은 세계지리 같이 약간 지도를 보고 해석하는 수치를 보고 해석하는 그런 느낌에서 자료 해석 문제가 기존의 각 과목들 심화 과목들에서 나오던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왔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 혹은 그런 심화적인 문제들 도표 통계 해석이나 뭐 자료 해석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원래 그 각 개별 과목들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었다면은 이번에 통합사회에서 예시문항으로 나오는 정도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융합형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융합형이든 아니면 단일 과목 문제든 다 이렇게 도표 및 자료 해석 문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싶고 그걸 위해서 심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막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쌤은 통합사회가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9개의 단일 사탐, 개별 사탐 과목들이 전부 다 한 과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말 그대로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을 심화적으로 찔러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해도 명분이 없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을 고난에 빠지게 만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그런 주제들이 정말 꽤나 많은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범위가 넓고 심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특히 지금 고1 친구들,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2년 뒤에 2027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때 통합사회 공부 되게 빡세게 해두시길 바라고 고2 때 내신 공부, 선택과목 공부 꼭 열심히 해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고3 때 쌤이 그때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와가지고 제일 심화적인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배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총평의 마지막입니다. 문제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몇 개만 좀 드러난 특징들을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대놓고 세계지리 문제거든요. 세계지리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통합사회 파트에서는 소위 이 생활권, 문화권, 환경, 세계 각 지역의 환경에 대해 가지고 다루는 그런 주제들에서 그냥 뭐 비가 많이 오니 적게 오니 연평균 강수량 차이가 뭐 특정 시기야 특정 시기에 얼마만큼 차이 나니 겨울이랑 여름에 강수량 편차가 얼마나 나니 기온 편차가 얼마나 나니 그런 걸 가지고 내는 아주 일반적인 세계지리랑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건 그냥 전형적인 단일 과목형 문제고 자료 해석이랑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세계지리, 지리 쪽 과목들이 이런 자료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끌어와 가지고 난이도를 올리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사회문화 안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안에만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사회문화에서 지금 당장 출제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유형이었고요.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사회문화 안에서는 이제 3단원에 해당되는 파트, 뭐 직접 전파라든지 문화융합이라든지 문화 변동이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들, 요인과 양상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회문화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뭐 모두 옳게 설명했다느니 뭐만 옳게 설명했다니 이런 식으로 경우
경우의 수를 줘가지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아. 한 명이 틀렸는데 한 명은 맞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회문화라는 심화 과목의 출제 방식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된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단일 과목형이었고 그냥 그대로 사회문화의 출제 특징을 가지고 왔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수준이고 24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그냥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전형적인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하는 대로 제시문을 딱 주고 이 입장을 그냥 분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불복종이라는 생활과 윤리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심화 주제. 요 안에 있는 선지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생활과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윤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가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굉장히 어렵네라고 생각할 법한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와가지고 문제로 냈고 그 외에도 특히 윤리 파트가 그냥 대놓고 그냥 윤리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를 되게 많이 냈었어요. 왜냐면 쌤이 문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나머지 지리 같은 거나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연결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야. 특히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사례로 다룰 수 있는 사회문화 같은 과목이랑 연결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과목인데 이 윤리라는 과목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애초부터 철학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느니 뭐 아니면 사회학이랑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윤리 파트랑 연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만큼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단일 과목형 문제, 그냥 윤리만 다루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 생활과 윤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시민불복종이라는 킬러 주제랑 관련된 문제가 생윤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19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그냥 경제, 오로지 경제. 경제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내는 유형. 경제에서 낸다면 굉장히 쉬운 유형. 뭐 편익이라든지 이자 수익 시세 차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정기 예금인지 주식인지 채권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하고 기회 비용이랑 관련된 개념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 경제라는 단일 과목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합사회를 배운 입장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 이 수치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 계산이 많은 부분들 이거는 이 문제보다는 앞으로 경제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라는 부분이 아마도 통합사회 파트에서는 가장 최고 난이도에 해당되는 킬러 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가지고 경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쌤이 한 번 더 다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융합형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여러 과목들이 융합이 돼 있는 케이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쌤이 아까 전에 슬쩍 얘기했잖아요. 세계지리랑 관련된 문제가 다른 과목이랑 융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지리라는 걸 통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문화권이랑 관련된 통합사회에서도 그냥 한 단원으로 포함이 돼 있고 문화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세계지리에서도 다루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문화권이랑 뭘 연결했냐면은 이 문화권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다문화주의 정책이니 소수문화를 주류문화로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 정책이니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에서도 다루고 생활과 관련해서 다루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살짝 넣어 놓은 거죠. 생윤이나 사문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을 살짝 넣어 가지고 이 문화권별로 일어나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윤 사문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슬쩍 물어보고 이게 다문화주의인지 동화주의인지 다원주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생윤이나 사문에서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문화권이랑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죠. 뭐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 쪽에 있는 특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 뭐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슬람교보다는 크리스트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그 문화권에 해당되는 특징을 세계지리적인 부분으로 내고 생윤이나 사문에서 개념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 융합형 문제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오히려 자료 해석형이 아닌 그런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에서 등장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불리는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런 주제랑 법과 정치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인권이랑 관련된 거, 헌법이라는 요소에 인권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살짝 그냥 그냥 향만 첨가한 수준의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문제를 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은 게 법과 정치에서 얘기하는 헌법과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틀리는 그런 문제를 좀 각 잡고 내지만 않으면은 사실 사회문화 안에서 요 주제 자체는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문화 이해의 태도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엮으면 이런 식으로 엮을 수는 있겠구나. 법과 정치에 나오는 그냥 지식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나 생윤에 나오는 그냥 지식적인 문제 같은 걸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굳이 따지자면 사회문화의 범주 안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 이거 사회문화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니 뭐 우크라이나니 이런 여러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약간 세계지리랑 관련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세계지리의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세계지리에 맛만 살짝 넣고 기본적으로는 사회문화에서 흔히 보통 많이 나오는 도표통계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냥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답을 해주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굉장히 무난한 그런 자유해석형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수능에서까지도 낼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이거보단 난이도를 훨씬 더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낸 문제. 기본적으로는 사회문화의 도표통계에 가까운데 그냥 거기에서 살짝 그냥 세계지리랑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뭐 NGO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넣어가지고 살짝만 섞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 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비율이라든지 절대값과 비율의 차이라든지 이런 약간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도표통계 개념들을 좀 더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역사랑 관련이 있는 문제란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좀 세계지리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냉대기후라든지 뭐 티베트 자치구가 어디인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서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근처도 아니고 여기 한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뭐 발해사 연구를 포함했다 이런 거 이제 동북공정이랑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혹은 세계사랑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고 역사랑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로 나온 몇 안 되는 문제에 해당되고 거기다가 살짝 세계지리랑 관련된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냉대 기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지리를 알아야지 기후권에 관해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지리와 역사를 엮어놓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장 융합이 많이 되는 주제는 결국은 세계지리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지리라는 게 이런 나라가 있고 저런 나라가 있고 이런 기후가 있고 이런 기후가 있고 이런 문화권이 있고 저런 문화권이 있고 이 문화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 뭐 GDP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와 이 나라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추가로 넣어서 그 안에서 다른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끌어가지고 오게 되게 유리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세계지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소재들을 다루고 이 지역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과목들이랑 엮어가지고 문제로 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과목 특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계지리가 융합형 문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통합사회의 기초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통합사회의 약간 끝판왕, 제일 어려운 부분까지 다루려면 사회문화의 도표통계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관리의 굉장히 심도 깊은 철학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고난이도로 들어가고 세계지리가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24번에 나와 있는 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딱 보면은 딱 세계지리랑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 국가들의 정보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다 세계지리의 영역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표 통계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 중위 연령이니 총부양비니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에서 보통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 여기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도 안에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뭐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표시를 해놓고 당연히 지도 안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지도 안에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대략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세계지리랑 관련된 사회문화 개념도 살짝 섞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자료 해석형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융합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관련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총평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융합형이 정작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은데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융합형 중에선 특히 세계지리 같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생활과 윤리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심화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뭐 정치와 법도 마찬가지고 경제 도표통계 이런 것도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개별 심화 과목들 를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고 굉장히 좀 딥하게 파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통합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다. 통합사회 일반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그 외에도 개별 사탐 과목들의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9개 과목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부 다 공부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9개 과목들 중에서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부분이라도 좀 심화적으로 내신 같은 걸 공부하면서 좀 빡세게 배워둘 필요가 있겠다. 특히
특히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부분이라면 점점 더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절대로 수능 때 틀리지 않도록 하겠어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암기에 더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좀 논리적인 이해, 자료 해석 역량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여요. 특히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들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생활관리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지리에서의 지도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그래프 같은 걸 분석하는 사회문화나 경제 같은 데서 데이터 같은 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이나 이 교육부에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수능으로 출제한 의도 자체는 이 수능 안에 되게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철학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도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융합해가지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예시 문항이었어요. 1, 2학년에 내신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성 되게 많이 생겼고요. 1학년 때 통합사회 공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깔아놓고 세계지리와 뭐 경제와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다가 깔아놓은 상태에서 2학년에 가시면은 좀 더 세부적인 심화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경제든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아 요런 심화 부분이 있는데 아 맞아 이건 통합사회의 파트로 나오는 부분이었지. 그럼 이런 부분은 내년에 내가 보게 될, 여러분들이 내년에 2학년이 됐을 때 그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내후년에 2027년에 보게 될 수능이랑 내가 지금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내신 과목이랑 연관성이 있고, 이 파트는 특히 통합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 되게 빡세게 공부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의도적으로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능을 대비하는 게 1, 2학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의 느낌이 확실히 강해졌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그냥 1년 딱 공부해가지고 수능 보는 그런 게 사탄 과목이었지만, 이제 통합사회 시점이 되면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단원이나 과목을 포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절대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통합사회 같은 문항이 그대로 수능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1등급 커트라인이 한두 개 틀리는 수준에서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쌤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공부하게 되는 결국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문제를 내버리면은 거의 대부분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게 될 겁니다. 1, 2, 3년을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통합사회 자체의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1등급 커트라인이 한두 개 정도 틀리면은 1등급 커트라인으로 끊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특정 단위나 과목을 포기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1등급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사회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 암기하고 이해해가지고 깔끔하게 공부해서 올라가겠다. 물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좀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랑 별개로 특정 부분을 포기하진 않겠다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통합사회랑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예시문항 관련해서 좀 열심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 내년부터도 통합사회랑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차근차근 쌓아 나갈 거고, 특히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딱 고3이 되는 시점에는 완벽한 커리큘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뵈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오면 통합사회 만점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1학년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2학년 때 각자 선택한 심화 과목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 고3 때 모든 걸 터트려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다 폭발시켜가지고 한 방에 통합사회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게, 그래서 만점을 확실하게 받아갈 수 있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조만간 쌤은 또 통합사회 정식 커리큘럼으로 또 찾아뵙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